지난 15일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 중에 벤처 창업 부문의 중요한 내용을 우선 공개를 했습니다. 그 전에는 전례 없던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혜택이 공개가 되면서 해당 업계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이번 선순환 방안이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면서 창조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. 창조적 스타트업 가능한가? 한국벤처투자의 정유신 대표이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이번 15일에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 계획 중에 또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요.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제가 이제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 사실 시장이 평가해야 되는 거겠지만, 예. 이번에 이제 현우석 부총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관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이건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고, 이전에는 이제 뭐 부처별로 이렇게 좀 단방적으로 또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대책이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종합적이면서도 좀 어떻게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들 갖다 같이 모아서 한 그런 특성이 있고, 이전에 좀 정태적이었다고 보면 이번엔 좀 동태적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책 자체 그 이름을 그 벤처 생태계 그 선순환 대책이 아닙니까? 그래서 생태계라는 게 사실 살아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제대로 살아서 움직여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기업의 생태계하고 투자자의 생태계를 서로 연결해서 두 가지가 같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요소를 갖다가 다뤘기 때문에 상당히 종합적이고 동태적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. 이제 네. 그 IMF 때도 사실 이제 그 벤처 붐이 있었죠. 글로벌 그 IT 그 붐과 함께 뭐 결과적으로 상당히 성공적인 측면도 있었고 좀 아쉬운 측면도 있었는데, 그때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양적 그 대책에 좀 포커스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. 이번에는 이제 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적인 그런 그 대책들도 많이 가미가 됐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전방위를 아우르는 좀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다.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잘 맞물려 가면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. 그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광범위한 대책이 내놨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단 그렇게 좀 기대들을 좀 하고 계시고요. 큰 틀은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융자 대출 중심에서 좀 투자 쪽으로 바뀌는 쪽. 그러니까 뭐 여기 주식 투자자분들 많이 시청하시지만 그 주식 쪽으로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주식은 상장 이후의 주식보다는 사실은 상장 이전에 비상장 상태에서 기업이 크는 단계에 어떻게 이제 자금 조달을 시켜가지고 선순환 시켜주고 또 투자자가 거기에 이제 매치가 돼가지고 잘 서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건 투자 중심으로 이제 바꾼 게 포커스가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이제 모두 이렇게 봤어요. 그래서 기업이 이제 창업을 하고 초기, 중기 성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IPO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더 성숙돼 갖고 이렇게 사이클 갖다 가져오게 되는데,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건전한 그런 기업의 생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보통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밑단이 가장 튼튼해야 돼요. 그러니까 밑단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창업을 하고 초기 단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, 그런 기업들이 이제 경쟁에서 일부 도태되기도 하고 뭐 성장하고 더 큰 기업을 가기도 하는데, 중요한 거는 그 산업이 새로 생긴 생태계나 산업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. 국가적으로 볼 때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려면 창업과 초기 기업이 계속 나와야 되고, 또 하나는 이제 부분적으로 거기서 또 일부는 성공해서 계속 뻗어나가지만 상당수는 사실은 뭐 이렇게 다른 기업에 흡수가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,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M&A죠. 그래서 결국 창업과 초기 쪽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업하고 매치시키는 어떤 엔젤, 투자 측면이죠. 이거 갖다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그런 대책이 많이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업들이 다시 또 다른 기업으로 편입되는 거, 기술과 인력이 편입돼야 되잖아요.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하나의 툴로서 M&A. 그러니까 이번에 창조경제는 사실 이제 그 융합을 갖다가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, 그게 이제 기술의 융합, 사업 모델의 그 결합, 이런 측면에서 볼 때 M&A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제 하나가 굉장히 큰 포커스가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저희가 투자한 다음에 평균적으로 코스닥이든 유가증권 시장이든 IPO 될 때까지 보통 8년에서 10년이 걸려요.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감당하기 힘든 굉장히 큰 장기간이어서 페이션트 캐피탈이 작동하기 어려워요. 보통 우리가 인내 자본 이렇게 표현하는데, 그래서 중간 회수 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이번에 코넥스 시장이에요. 그래서 큰 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기업이 창업한 이후에 그 IPO 상장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창업과 초기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, 그리고 너무 긴 그 투자 회행 기간을 갖다가 좀 줄여가지고 중간 회수 시장을 만들므로 해서 중간에서 회수된 그런 자금들이 투자 입장에서 다시 또 창업과 초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게 이제 포커스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외에도 이제
그러면 기업 자체 어떤 그런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건가, 과학기술과 상상 창의력이 결합되어 있는 그 사업 모듈화 갖다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 또 이슈가 있는데 전체적인 지금의 그림은 기업의 어떤 그런 창업서부터 쭉 단계별로 가면서 그 포커스를 갖다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. 이런 네.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상당히 실용성이 있는데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엔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이제 30%에 대해서 이제 그 소득공제 한도를 갖다 줬는데 이번에 예. 50% 늘렸죠. 물론 예. 이제 일각에서는 5천만 원까지만 50% 늘렸기 때문에 좀 큰 돈으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 아니냐. 전문 엔젤만이 얘기들 하는데요. 왜냐하면 5천만 원 이상일 때 다시 30%예요.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단지 그 세제상의 어떤 그런 이게 비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또 세수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런 측면도 바라보면서 나중에 향후에 또 다른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임팩이나 그 또 포텐셜이 어떻게 올라오냐고 봐서 저희가 또 이제 또 검토할 생각이고요.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그 임팩이 있을 거로 보고 특히 그 소득 공제 50%라는 것은 미국과 싱가포르이 50% 최고 비율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상당히 지금 높은 비율까지 올렸다는 거고 또 전문 엔젤 경우에 보통 성공 벤처인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춰갖고 저희가 전문 엔젤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R&D 2억까지 또 이렇게 같이 해주면서 동시에 그렇게 창업한 어떤 그런 그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 인증을 같이 또 주는 그런 효과까지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그런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고 특히 M&A 쪽은 기술 혁신형 M&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뭐 매수 기업에 대해서는 예컨대 그 기술 가치 금액의 10%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네. 매도 기업은 정상적인 주주의 경우에는 또 그 증여세 갖다가 또 면제해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상당히 그 좋은 효과가 있을 거로 지금 반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미국 등과 싱가포르 등과 비교도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것이 창업 국가의 또 모범 모델로 이스라엘이 많이 회자가 네, 되거든요. 네,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그러니까 이제 창업 굳이 창업 코리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델이에요. 예. 하나는 인큐베이팅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창업인데 인큐베이팅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5월 19일 날 또 대책을 갖다 발표 중기청에서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글로벌 그런 그 사업의 어떤 R&D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때까지 한국도 우리나라도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R&D 사업화 그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BI라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있었는데 네. 이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효율적이지 않고 어차피 사실은 이 R&D 사업화 모델이든 그 인큐베이팅이든 결국은 기업에 그게 이식이 돼서 그러니까 묘판에서 묘목이 자라가지고 그게 이식이 돼가지고 기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성장하는 게 사실 목적이기 때문에 네. 이걸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가 좀 클리어하지 않았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식 그런 그 모델 갖다가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TI라고 그래갖고 테크니컬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그게 인큐베이팅도 하지만 R&D 자금도 같이 들어가서 정부 자금과 그 유망한 어떤 그런 그 기술력 갖고 있는 그 창업 정신 갖고 있는 그런 그 창업가와 그 다음에 VC 또는 엔젤이 3자가 결합해서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그거 갖다 도입했는데 앞으로 좀 좋은 기회가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네.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의 특징은 요즘학 펀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요즘학 펀드는 제가 저보러 얘기하라고 그러면 글로벌 창업 펀드예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수가 굉장히 작습니다. 인구가 예. 780만밖에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글로벌 유대 금융망이 엄청나게 강하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거 갖다가 끌고 들어오면서 90년대 초에 그때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유입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살리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방법을 썼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금융을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인바운드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. 네. 요즘학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5년 이내에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콜옵션을 줬어요. 어떤 콜옵션이냐면은 원하면 리버 플러스 1%포인트 금리로 싸게 살 수 있는. 예. 그게 이제 강점이었죠. 예. 네, 글로벌 금융기업들을 많이 이끌어왔다. 그러니까 글로벌리해서 세계적으로 투자 자금을 좀 모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돼서 벤처캐피탈 투자와 관련해서도 이 해외 유수 벤처캐피탈 그리고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업계의 동등한 조건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라는 방침도 봤거든요. 이 부분은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? 이전에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고 예.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정부 국내 자금을 갖고서 뭐 해외로 나가는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 해외 쪽에 나가 있는 그런 그 VC 벤처 캐피탈과 이렇게 결합할 때에는 공동 GP, 공동 그 제너럴 파트너, 공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한 거죠. 네.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계 그런 그 벤처 캐피탈 경우에는
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면 이제 허용해 주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프랙티스, 글로벌 그 관행 같은 걸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.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해외 나가 있는 그 벤처 캐피탈들이 해외 자금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외자 유치 효과도 있는 것이고. 또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해외 쪽에 네트워크 있기 때문에 네. 밸류업을 시키려면 투자된 기업들이 수출 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쪽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쪽의 효과, 결국 수출과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는 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. 네. 이렇게 정부 정책이라든지 혜택도 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또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성공했던 또 벤처인들이 후학들을 양성한다고 하기에는 좀 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도움 말씀을 주면서 또 멘토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지난 4월에 조성한 카카오 청년 창업 펀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난 4월 25일 날 네. 이제 저희 중기청하고 저희 한국벤처투자 그다음에 카카오 그쪽 3자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저 그래프를 좀 보시면 네. 이렇게 이제 3자 결합을 해서 카카오하고 모태펀드하고 또 이제 기타 이건 운용사가 이제 내겠죠. 그래서 카카오 청년 창업 펀드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도 정책 자금하고 민간 자금이 같이 합동을 한 민관 그 펀드, 매칭 펀드는 뭐 계속 저희가 해왔어요. 근데 이제 이것의 예. 의미는 뭐냐면 그때는 그냥 금융과 금융의 어떤 만남이었고 이거는 기업 자금이죠.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기업이 아니고 좀 성공한 선도 그 벤처 기업이 후배 기업을 멘토링하고 자문하고 이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최초의 공동펀드라는 의의가 있다. 네.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생태계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SNS 이런 쪽으로 해서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투자하거나 이럴 경우에 좀 유관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네. 마치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더욱더 번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이 되는 거죠. 투자된 기업들에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카카오 청년 창업펀드를 기화로 해서 좀 어떤 섹터나 어떤 그런 생태계 리더급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 선도 벤처기업이나 꼭 벤처기업 아니어도 되겠죠. 그래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2차, 3차에 이런 그 청년 창업펀드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이 펀드를 통해서 앞으로 또 주목받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기를 바라봅니다. 네. 그리고 앞서서 벤처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하는 데까지 뭐 8에서 10년 정도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코넥스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이점을 얻을 수 있겠고 뭐 증권사라든지 금융사 역시 여기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벤처 입장에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또 해주고 싶으세요? 이미 이제 이거는 뭐 공청회도 많이 했고 예. 엄청나게 많은 그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. 단지 이제 이게 그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의 이제 2부 아류 시장이어서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네.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어렵다 이런 걸 떠나서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요. 왜 그러냐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4, 5년 정도에서는 이게 일부는 상장이 돼가지고 그 자금이 다시 또 초기 창업 기업적으로 투자가 되는 선순환이 돼야 된다. 네. 또 그 기업은 또 어느 정도 단계에서 또 더 이상 추가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또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겠죠.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히 개설 초기의 그 성공은 유망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돼요.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망한 기업들이 내가 거기 상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돼요.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특히 이제 그 거래소하고 이제 금융에서 하시겠지만 그 코넥스에 상장한 이후에 코스닥에 상장할 때 어떤 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코스닥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일단 그런 스타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나와가고 성공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예.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이전의 상태를 보게 되면 상장과 비상장 시장의 중간 시장이에요. 지금 상장이 그렇죠. 돼서 상장 시장으로 저희 편입이 됐긴 했지만 따라서 상장 시장에 그 활동하는 참여자들과 비상장 시장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이 같이 들어와줘야 돼요. 그 말씀은 뭐냐면 비상장 시장에 참여하는 그 일반적인 참여자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엔젤입니다.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. 어떻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. 또 하나는 프리보드도 그랬지만 잘 성공이 안 됐던 이유가 발행한 이후에 상장한 이후에 그쪽에 인포메이션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없어가지고 이게 유동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탄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.
상장된 이후에도 그 기업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밸류에이션 포함한 가격 정보라든지 기업 정보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. 네, 덧붙일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넥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점들도 있어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앞서서 카카오 청년 창업펀드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태펀드 이야기도 잠깐 들어갔었는데요. 이 한국벤처투자 1조 6천억 원 규모의 정부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모태펀드라는 뜻이 뭐냐면 펀더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운용사를 갖다 선정하면 운용사가 투자하고 투자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저희가 관리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정부 100% 출자 기관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창조경제가 벤처 쪽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벤처기업 대상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좀 할 일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4,680억 정도, 한 5천억 정도의 저희가 그 자금 출자를 통해서 보통 이제 레버리지를 합니다. 매칭을 하기 때문에 민간 자금과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 초기나 많이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조금 레버리지가 적게 되는데 지금은 한 1조 이상 그 올해 투자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가 초기 쪽에 이쪽이 시장 실패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가 좀 정책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좀 많이 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기업의 생태계, 벤처 생태계 또 하나가 투자 생태계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생태계하고 투자 생태계가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투자한 것이 회수되는 그런 시장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런 시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올해 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자금을 회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장에 참여자들이 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펀드를 만들어요. 세컨더리 펀드라든지 코넥스에 참여한다라든지 M&A 펀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성장 사다리 기업이 단계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펀드를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. 정말 이 자금이 회수가 된다는 것은 또 그만큼 다시금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지난 5월 1일에 창조경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어요. 일단 축하드리고요. 이 앞으로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도움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? 지금은 제가 벤처 쪽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창조경제에 나온 이유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져서 이걸 다시 복원시키고 올리는 데 포커스가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보기 위해서 세 단계로 나눴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는 개인의 단계에서 봤을 때 개인의 어떤 그런 과학기술과 그 개인의 상상 창의력이 결합돼서 개인 차원에서의 휴먼 캐피탈 차원에서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 단계. 그리고 그게 이제 기업으로 가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묘판의 묘목에서 나무가 자라서 기업의 벤처기업의 중소기업에 이식되기 전에 사업 모델화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R&D 사업 모델화 단계예요.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얘기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신산업 신시장인데 벤처 쪽에 이제 좀 더 하는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사업 모델화 단계에서 정책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생산성 끌어올려서 기업의 그 사업 모델이 이식됐을 때 벌써 좀 나은 그런 기업이 돼서 출발하느냐.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시장 신사업인데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벤처기업도 세 가지 봤을 때 신시장 신사업은 누구에게나 다 이게 벤처예요.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보다 처음에는 벤처기업이 들어가는 게 좋다. 1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하나가 들어가는 것보다 100명을 고용한 100개의 그 벤처기업이 들어가는 것이 뭐 죽기 살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죽기 살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. 문제는 그 들어간 기업들이 고용 창출 효과도 크고 여러 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좋은데 성공 확률이 낮잖아요. 대기업보다. 그거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해줄 거냐. 2000년 초반처럼 조금 그 실패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려면 공공재, 정책 자금이 언제 인프라 투자를 해갖고 들어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적절하게 그게 들어가주면 잠재 수요를 현재 수요로 빨리 끌어올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신산업과 신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초기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벤처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요. 그거를. 그러니까 자꾸 성공률이 떨어지고 다 죽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갖다가 초기에 인프라 투자를 잘 해주면 그 초기 고정 비용 갖다가 절감함으로 해서 벤처기업 들어간 기업들이 훨씬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. 이게 이제 그 벤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창조경제의 포커스의 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방안의 실효성과 남은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렇게 정부에서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놓고 있는 만큼 이것이 또 이 계획이 실현되면서 창조경제의 밑그림이 잘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이 시간 한국벤처투자의 정유신 대표이사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